시작하겠습니다. 자, 3교시 이번엔 피고 접격 보도록 할게요. 상대적으로 여러분 요건 소송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건이에요. 요건. 그렇죠? 요건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자, 그때 뭐 요건 좀 꼼꼼히 볼 필요가 있고요. 자, 원칙적으로는 피고 뭐가 된다? 처분청, 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처분을 한 행정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처분을 한 행정청은 정확히 얘기하면 외부로 표시된 국민들에게 어디서 처분을 했는지 표시된 처분청을 우리가 처분행정청이라고 해야 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래는 당사자주의, 그 당사자 원칙에 의해서 행정 주체가 피고가 돼야 되지만, 자, 피고 선택의 편의를 위해서 처분행정청을 피고로 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공무수탁 사인도 처분행정청이 될 수 있죠. 자, 공무수탁 사인은 항고소송에서는 행정청의 지위를 갖고, 당사자 소송에서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국가배상소송에서는 공무원의 지위를 갖는다. 이거 잊지 마시고, 당연히 공무수탁 사인도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처분은 대통령이 했어요. 대통령을 피고로 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속 장관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처분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하는 겁니까? 법원 행정처장이 피고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책에서 아까 좀 더 정리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국회의장이 처분을 한 것은 국회 사무총장이 처분 행정청이 되는 거고요. 헌법재판소 소장이 했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피고가 된다. 요것만 좀 더 추가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권한이 승계되었어요. 그러니까 처분을 A라는 처분청이 했는데 이 권한이 B로 승계됐어요. 그러면은 자, 누구가 피고가 되면 돼요? 자,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예 A라는 기관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권한이 승계된 게 아니라 아예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급 행정청, 즉 사무귀속 주체를 따져서 이쪽이 이제 피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권한이 위임됐습니다. 권한 위임 시에는 원칙적으로 처분청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권한이 위임됐어. 그러면 권한을 받은 데가 되는 겁니다. 수임청이 되는 거예요. 근데 권한이 위임된 게 아니라 대리되거나 국민들에게 표시되지 않고 위임되는 내부 위임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임청이 되는 거죠. 왜?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민들이 모르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내부 위임이라 할지라도 수임청의 명의로 했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명의가 중요하다. 누구 명의로 했느냐가 중요하다. 판례는 명의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명의란 두 가지를 다 의미하는 건데, 하나는 의사결정을 한 자, 그리고 외부로 표시되는 자, 이 두 가지가 명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결정을 하고 외부로 표시된, 핵심적으로는 이 외부로 표시된 처분청이
피고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조례. 자, 조례 처분성 있어요, 없어요? 원칙적으로 없어야 되죠. 조례는 행정입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처분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처분성을 가진 조례라는 게 있어요. 두밀분교 조례처럼 처분성을 가진 조례를 우리가 처분조례라고 얘기하죠. 자, 요 조례의 경우에는 누가 피고가 되냐면 공포권자가 피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일반적인 조례의 공포권자는 누굽니까? 지자체 단체장이죠.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그 다음에 교육 관련해서는 우리는 교육자치가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 이런 사람들이 공포권자가 되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피고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자, 우리 행정기관 중에 합의제 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합의제 기관. 자, 합의를 통해서 처분을 하는 기관인데 원칙적으로는 합의제 기관 자체가 피고가 되는 겁니다. 감사원에서 어떤 처분을 내렸어? 그럼 감사원이 피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방의회에서 어떤 처분을 내렸어요? 그럼 지방의회가 피고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자, 중앙노동위원회라고 하는 곳은 기관 자체가 피고가 되지 않고 중노위 위원장이 피고가 됩니다. 이건 좀 특이한 경우죠. 중노위 위원장이 피고가 됩니다. 그 다음에 피고 적격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알아둬야 될 것은 피고 경정. 여러분 여기서 경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꾼다라는 뜻이에요. 피고를 바꾼다라는 뜻이에요. 자, 먼저 피고 경정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돼요? 원고의 신청에 의해서 경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도 뭐를 행사할 수 있냐면 성명권 행사는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성명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이 알아서 옳고 그름을 따져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을 옳고 그름을 따져주는 권한을 성명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이 성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자, 잘못된 피고 선택이 있었을 경우에 자, 여러분 일반 국민이 우리는 지금 행정법 공부하니까 이게 알겠는데 지방의회에서 조례가 결정되니까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처분조례에 대한 소송을 걸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공포권자가 피고가 된다는 거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바꿔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명권의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피고가 피고 선정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바로 뭐 하면 안 된다? 바로 각하해서는 안 된다. 니네가 판단해서 바꿔줄 수 있으면 바꿔줘라. 그 다음에 피고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제소기간을 따질 때는 처음에 소를 제기했을 때를 기준으로 자, 이런 거 자주 나오죠. 안날로부터 80일째 되는 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피고를 잘못 정했어. 예를 들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인데 중앙노동위원회를 피고로 했어. 이렇게 잘못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바꾼 날이
피고 바꾼 날에 피고 경정일이 안날로부터 91일이에요. 그러면 제소기간 지났네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걸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다. 처음 소를 제기한 날이 안날 80일이었으면 이 사람은 그 과정에서 90일이 넘어서 안날 90일이 넘어서 피고가 경정되었다 하더라도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가능하면 소를 받아줘서 권리를 구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자, 피고 경정 관련해서 교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09페이지 볼게요. 자, 기억번 두 번째 줄에 자, 처분을 행한 행정청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니은번은 됐고요. 디귿번 내서 옆에 밑줄 실제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여러분, 실제 처분을 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한다? 이걸 의미한다. 의사결정을 했고 외부로 표시했다. 이게 실제 처분을 한 행정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결정을 했고 외부에 표시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피고 적격 인정 여부. 자, 1번 보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옛날에는 이름이 성업공사였는데 요즘에 이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많이 나와요. 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 적격이 인정됩니다. 피고 적격이 인정돼요. 자,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그 강제징수할 때 공매처분 기억나시죠? 공매처분을 누가 했냐면 성업공사, 즉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했어요. 그러면 이 공매처분을 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로서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뭐로 본 거예요? 이미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권한이 위임됐고, 뭐를 하라고? 공매처분을 하라고. 그러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수임청으로서 피고 적격이 인정이 되죠. 물론 지금 이 공매 절차를 왜 거치는 겁니까? 세금을 잘 거두려고, 그쵸? 강제징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임은 누가 해줬을까? 세무서에서 해줬겠지. 그러면 세무서인 위임청이 피고가 되는 게 아니라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임청으로서 피고 적격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사판례 1번, 2번 보세요. 자, 위임의 경우라는 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권한이 넘어갔다라는 뜻이에요. 자, 수임청이 피고 적격을 하는이 되는 거고, 당연히 수임청의 명의로, 자, 밑에 두 번째 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이 피고이다. 내부 위임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위임청이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거 여기 칠판 보세요. 내부 위임을 해놓고서 내부 위임을 했으면 원칙적 위임청인데 내부 위임에도 불과한데 예를 들어서 수임청이 자기 명의로 해버렸어. 그러면 피고는 누가 되는 거예요? 수임청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원칙만 써드린 거고 핵심은 뭐다? 명의다, 명의. 누구 명의로 해? 국민들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명의나 대리관계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수임청이 된다. 이게 지금 명의를 그대로 예를 들면 경기도 사업인데 고양시장이 자기 명의로 해버렸어. 그러면 고양시가 피고가 되는 거예요. 고양시장이 피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별표 쳐주세요. 3번.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 지급에서 피고는 보상심의위원회
라는 거. 보상심의위원회 밑줄 그어주시고. 이거는 사실 시험에 이걸로도 나오고 또 대상적 격에도 나오는 겁니다. 이거 민주화법은 뭐냐면 민주화법에서 핵심이 뭐냐면 이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는 이것은 처분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처분. 그러니까 보상금을 A라는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결정에 의해서 권리 의무 관계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 그 주겠다고 결정한 명의 표시자는 보상심의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보상심의위원회가 피고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뭐랑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주법이랑 비교해야 돼요. 광주법. 자, 광주 민주화운동 보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것을 처분을 권리무관계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법에 당연히 정해진 바에 의해서 보상 대상자가 결정이 돼요. 보상금도 결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만약에 소송으로 갈 거면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돼요. 아시겠죠? 자, 정리해보면 민주화법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 요 법은 처분이고 항고소송으로 가야 되고 그때 피고는 보상심의위원회다. 여기까지 정리가 돼야 되는 거고 반면 비슷한 민주화 운동인데 비슷한 보상인데 광주 민주화 운동의 경우에는 자, 법에 정해진 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처분이라고 보지 않고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된다. 비교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경우 두 번째 줄 소속장관이, 대법원장의 경우 법원 행정총장이 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권한 승계한 경우에는 두 번째 줄 승계한 기관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처분 행정청이 아예 없어진 경우에는 두 번째 줄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가 되면 된다. 자, 1번 판례 별표 치겠습니다. 1번 판례. 자, 국가가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해서 기관 이임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자체장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자, 이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국가가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해서 지자체장이 뭔가 잘못했으면 지자체장을 상대로 소송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럼 국가가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 그러니까 다른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처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고양시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소송으로 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줄 끝에 직부터 밑줄 그으세요.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도 있으므로, 그러니까 소송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조치를 취하면 되는 거예요. 국가가 지자체장에게. 자, 그 다음에 611페이지로 가셔서 처분청과 통지청이 다른 경우,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별표. 자, 인천직할시장의 사업장 폐쇄명령 처분을 통지한 인천직할시 북구청장의 경우에는, 자, 이거는 말은 안 나왔지만, 여러분, 자, 명의가 누구 명의로 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은 광역시라고 부르는데 옛날에 인천은 직할시였어요. 그러면 지금 누구 명의로 했다는 거예요? 1번 판례는. 인천 직할시장 명의로 했다는 거야. 그 명의로 한 건데 그 통지만 누가 했다는 거야? 북구청장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고는 누가 돼야 됩니까? 인천직할시장이 돼야 되지. 이해되시죠? 핵심은 인천직할시장의 사업장 폐쇄 명령 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서운 취소 2번 별표 치고 첫 번째 줄 서운 취소 동그라미 치고 한 네 번째 줄을 보면 자, 갑이 서운 취소 처분을 행한 행정청 즉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를 소속장관, 누구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소는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못 지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국가보훈처장 정도는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소속 장관이라고 보진 않는 거예요. 소속 장관이라고 보진 않는 거고, 자, 이건 대통령이 했으니까 대통령이 했으니까 이거는 뭡니까? 대통령이 했으니까 대통령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국가를 상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인데 피고를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했다는 것은 잘못 지정한 것이다 라는 판례도 있으니까 요거랑 약간 예외적인 거죠. 이거랑 대통령이 했을 때 무조건 소속 장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소속 장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국가 그 자체에게도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피고적격 그 판례가 무수히 많이 쏟아지는데 거기 표에서 핵심적인 부분만 밑줄 긋겠습니다. 자, 성업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피고 적격 인정되죠? 피고 적격 인정됩니다. 세무서장한테 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대통령의 공무원 징계 처분일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겠지만 경찰 공무원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뒤에 건 안 해도 돼요. 그냥 소속 장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법원장은 대법원 행정처장, 국회의장은 국회 사무총장. 그다음에 중선관위 위원장의 경우에는 중선관위 총장, 그 다음에 헌재의 경우는 헌재 사무처장 등이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5번 보겠습니다. 5번 토지 수용위원회 등 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 이런 걸 우리가 합의제 기관이라고 얘기하고 합의제 기관 자체가 피고가 되는 거지만 6번에 예외적으로 자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장선거 관련해서는 지방의회 자체가 피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처분적 조례의 경우에는 공포권자인 시도교육감이나 지자체장이 된다.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그냥 10번.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위임청, 권한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청. 자, 됐습니다. 그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612페이지 피고 경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 경정 박스 안에 밑줄 볼게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해 피고 경정을 허가하고 자, 피고 경정 가능하다. 원고의 신청이 있을 때 가능하다. 두 번째, 피고 경정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테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소기간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보는 거죠. 피고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그리고 피고 경정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가능하다.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소송 참가와 공동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자, 소송 참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소송을 하고 있어. 소송을 하고 있는데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할 수 있겠느냐 또는 또 다른 행정청이 소송에 참가할 수 있겠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소송 참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3자의 소송 참가와 행정청의 소송 참가가 있는 거죠. 원래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만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원고, 피고 말고 또 다른 이해관계자인 제3자가 들어갈 수 있는지. 피고 중에서 피고가 원래는 누가 들어가야 돼? 처분행정청이 피고로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처분행정청 이외에 다른 행정청도 들어갈 수 있느냐?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먼저 제3자의 소송 참가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취지 밑줄 긋겠습니다. 자, 제3자에게 소송에 참가하여 자기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허락합니다. 제3자의 소송 참가. 자, 그 다음에 참가 절차 보도록 할게요. 참가 절차. 요건 볼까요? 요건. A 밑줄 긋겠습니다. 자, 타인 간의 적법한 소송이 계속돼야 돼. 그러니까 소송에 제3자가 참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려면 제3자가 참가할 소송이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느냐.
그걸 계속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참가 절차, 직권에 의한 경우도 있고요. 자, 법원이 결론을 잘 내리기 위해서 제3자의 참가를 직권으로 참각해 하는 방식도 있고요. 아니면 신청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신청은 당사자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3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요. 자, 됐죠? 여러분, 지위, 거기 밑줄 부분, 밑줄 쳐주셔야 됩니다. 지위. 자, 보겠습니다. 예컨대부터 밑줄 보세요. 원고가 항소를 포기하더라도 독립적으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원고가 심리 절차에서 피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더라도 참가인인 제3자는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는 것 등을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제3자는 왜 들어간다? 원고를 지지해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들어가는 거고 자기 권리와 이익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고와 별도로. 이해되시죠? 하지만 행정청의 소송 참가는 좀 다릅니다. 볼게요. 행정청의 소송 참가는 자 소송법이 있으니까 소송법에 한번 밑줄을 볼까요? 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의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자,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일단 가능하다. 자, 가능하다라는 거 챙겨두시고. 자, 그 다음에 지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위는 여러분, 자, B번 밑줄 긋겠습니다. 보조 참가인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해서 참가하는 당사자의 종속된 지위를 가지는데 바로 행정청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피고와 독립적 지위를 가지지 않고, 그러니까 행정청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행정청은 뭐 처분 행정청, 즉 원래 피고였던 행정청과 다른 이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여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들어온 것 뿐입니다. 때문에 자 피고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지 않고 피고에 종속되는 위치에 있으며 단순히 돕기에 참여하는 우호적인 관계로 본다. 되셨죠? 자, 그리고 판례에서는 피참가인이 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한 소치하의 효력은 유효하다. 자, 공동참가인, 그러니까 지금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술을 취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라는 거고 뒤에 표가 있는데 표 정리 한번 해볼게요. 표 정리해보면 자 참가인의 소송행위 볼게요. 거기에 별표 치워주세요. 자 제3자의 소송 참가에서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는 행위도 가능하지만 행정청의 소송 참가에서는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는 행위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그러니까 제3자인 경우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정청이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자 행정청을 보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뿐이다. 이렇게 지위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공동소송은, 자, 수인의 청구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 등의 취소 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에는, 여러 명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제3자의, 여기서도 소송 참가도 여러분 그닥 중요하진 않은데, 제3자의 소송 청구하고 행정청의 소송 청구하고의 구분만 여러분이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대상적격 여기 있죠. 대상적격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대상적격 볼게요. 자, 여러분 일단 책 보겠습니다. 614페이지. 자, 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의 대상이다.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등에다 동그라미 치고
등에다 동그라미 치고 이 등은 재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결. 그러면 행정소송의 대상은 처분과 재결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처분과 재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대상이 되는 처분은 과연 무엇이냐? 이거는 우리가 누차 여러 번 외우기도 했고 처분성이 있냐 없냐죠. 결국은 대상적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을 얘기하는 건데 자 그러면 무엇이 처분이냐? 그래서 우리가 처분성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첫 번째 누가 해야 돼요? 행정청이 해야 돼요. 처분은 행정청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상적인 건 안 됩니다. 구체적 사실에 대한 일반 처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이면서 구체적인 건 가능해요. 근데 구체적이지 않은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별 구체적이거나 일반 구체적인 구체성은 반드시 담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국민의 권리 의무의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공권력 행사여야 되고요. 또는 그 거부를 우리가 처분이라고 얘기하죠. 자, 보겠습니다. 자, 행정청의 행위여야 한다. 자, 행정청의 행위. 자, 당연히 이 행정청에는 역시나 항상 얘기하지만 공무수탁 사인도 포함된다라는 거. 자, 여러분 네 번째 줄 공무수탁 사인 밑줄. 아니다. 다 밑줄 긋게요, 여러분. 두 번째 줄 후단부터 입법기관 밑줄, 사법기관 밑줄, 보조기관 밑줄, 지방의회 밑줄, 한국주택공사 밑줄, 한국주택공사 밑줄 긋지 마시고 공기업 밑줄, 공무수탁 사인 밑줄.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에서는 합의제 기간 밑줄. 자,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행위라고 되는데 네 번째 줄 밑줄 보세요. 처분 법규의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615페이지로 넘어가서 두 번째 줄 행정청 내부의 행위나 행정기관 상호 간의 행위는 처분이 아니다.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에 변화를 줘야 돼요.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에 변화를 줘야 된다. 자, 그리고 공권력 행사 또는 그 여부. 자, 이거는 이제 권력적 사실행위도 처분성이 인정된다. 첫 번째 줄 밑줄 그으시고. 자, 처분의 의 오른쪽에다는 이 정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분은 강학상 의미의 행정행위보다 좀 더 넓은 개념이다 라는 겁니다. 되셨죠? 이거는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이런 거를 이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쟁송법적 여기 쟁송법적 개념입니까? 실체법적 개념입니까? 지금 쟁송법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쟁송법적 개념으로서의 처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과 행정행위는 다소 다를 수 있고 처분은 행정행위보다 좀 더 넓은 개념이다 라고 하는 이원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처분의 범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제목만 여러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실행위 중에서는 밑줄 그으세요. 권력적 사실행위. 거부처분
여러분, 거부 처분은 기본적으로 뭐에 대한 거부여야 돼요? 처분에 의한 거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부 자체가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그 거부는 처분에 대한 거부여야 됩니다. 처분의 거부. 자, 그 다음에 무효인 처분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행정행위 부관 중에서도 다른 건 안 들어가지만 뭐만 들어갑니까? 부담만 들어가죠. 부담. 이건 우리가 부관 얘기하면서도 굉장히 자주 얘기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얘기했어요? 부담만이 독립적 쟁송이 가능하다. 독립쟁송이 가능하다. 자, 행정입법 안 들어가는 게 원칙이지만 단부터 밑줄 그어야 되죠. 권리가 직접 침해될 경우에는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된다. 여러분 거기다 처분입법이라고 써주세요. 처분입법. 혹은 아까 614페이지에서 표현했던 처분법규 이런 거랑 똑같은 말이죠. 처분입법, 처분법규. 자, 재결도 됩니다. 하지만 자, 아까도 얘기했던 원처분지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재결 자체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 재결 자체에 위법이 있는 경우. 자, 재결과 원처분주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결과 원처분주의 616페이지. 자, 행정소송법 19조 한번 읽어볼게요. 행정소송법은 원처분주의입니다. 원처분주의로서 취소소송의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됐죠?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례로 바로 가겠습니다. 판례로 바로 갈게요. 자, 판례로 바로 가서 여러분 4번 판례 별표 쳐주십시오. 4번 판례. 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서 자, 행정소송의 대상은 재심을 상대로 해야 된다. 세 번째 줄 밑줄 그어주시고 자, 사업주라고 하기도 하고 사용자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을 피용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면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부당한 행위를 했어. 예를 들어 부당해고도 있을 수 있고 부당노동행위도 있을 수 있는데 뭐 부당해고로 볼게요. 그때 행정구제 절차로 인해서 이 피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구제해달라고. 그러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내리는 결정을 초심이라고 하요. 초심. 근데 여기서도 불복하면 어디로 가냐면 중노위로 가요. 중노위. 근데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고 지노위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겁니다. 같은 거. 여러분 법원에서도 1심 있고 2심 법원. 여러분 지방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죠. 뭐 지방법원은 법원이고 고등법원은 법원 아니고 그런 거 없죠. 다 그냥 법원이죠. 그런데 자, 좀 더 공정하게 해주기 위해서 지역별로 마련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먼저 한번 다루고 거기서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다시 한번 다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재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도 불복한다면 자, 행정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여러분? 행정소송으로 가야 돼. 그러면 자, 처분은 사용자가 사장님이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 처분입니까? 아니지. 사장님이 행정청이야? 아니죠. 이건 처분이 될 수가 없죠. 이건 원처분이라는 표현도 하지 않아요. 그럼 원처분 어디 있습니까? 이게 원처분이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원처분으로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읽어볼게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서 자, 세 번째 줄 행정소송의 대상은
재심을 상대로 해야 된다. 왜? 이게 처분이니까. 이게 처분이에요. 얘가 행정청이고 얘가 처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가지고 행정소송을 가는 거죠. 여기서는 사장님이 왜 잘랐는지 따지는 게 아니라 왜 사장님이 피용자를 부당해고했는데 재심을 그렇게 냈느냐 이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4번 선지처럼 그렇게 되는 거고요. 아까 또 우리 피고적격하면서도 또 이거 강조했었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합의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합의제 기간 자체가 되지 않고 위원장이 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7번 판례 보세요. 7번 판례 별표 치세요. 7번 판례 614페이지 7번 판례. 자,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자, 핵심이 뭡니까? 사립학교 교원이죠. 여러분, 사립학교 교원을 부당해고했어요. 처분이에요? 사립학교인데 어떻게 처분이 돼? 그렇죠? 그런데 어디로 갈 수 있냐면 교원심사위원회로 갈 수가 있어요. 교원징계심사위원회. 그러면 거기서 내리는 재심이 있어. 이거 가지고는 소송 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게 원처분이 되는 거지. 이게 원처분. 자, 그런데 이게 국립학교면 달라집니다. 국립학교에서 국공립학교에서 선생님을 잘랐어요? 그런 경우에는 공법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런 경우는 그 자체가 처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왜 부당해고 했냐를 가지고 소송으로 가면 되는 거야, 그거는. 이해되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겠지? 자, 그래서 7번 판례 알아두셔야 되고. 자, 여러분 8번 판례 별표 치시면 되겠습니다. 8번 판례. 자, 8번 판례 이해되세요? 자, 이건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원처분은 뭐예요? 자, 원처분은 교육감, 재심 청구, 그러니까 교육감의 원고에 대한 재심 청구가 될까요? 아니면 원래 징계가 될까요? 징계 처분이 될까요? 징계 처분이 원처분이 되는 거야. 징계 처분이. 보세요. 자, 바꿔서 내가 읽어볼게. 자, 처분은 원칙적으로 국공립학교에 징계 처분이 돼야 될 것이고, 징계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심 청구를 기각한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은 징계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이거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을 때만 인정이 된다. 원처분주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원처분이고, 이런 경우는 이게 원처분인데, 자, 국공립학교에서는 징계 자체가 원처분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처분의 하자는, 아까 우리도 봤지만, 원처분의 하자가 있다고 해서, 원처분의 하자를 재결로 가지고 따지면 안 되는 거죠. 원처분을 가지고 따져야 되는 거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7번 판례와 8번 판례를 잘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번 표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는데, 자, 아시겠죠? 이제 보시면 아실 겁니다. 특히 중앙노동위원장이 피고가 된다는 거, 감사원 자체가 피고가 된다는 것 차이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원처분의 하자가 있고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원처분의 하자도 다툴 수 있고 재결 자체도 다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부작위. 자, 부작위. 자, 부작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 판례 1번에 별표 치세요. 1번. 자, 부작위를 가지고 따지기 위해서는 법규상, 조리상 뭐가 있어야 돼요? 신청권이 있어야 돼요. 신청권. 아시겠죠? 자, 내가 사회복지급여를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비를 매달 받아. 매달 받는데 이번 달 안 줬네? 그러면 가서 내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데 왜 나한테 안 주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신청권이 나한테 있죠. 그런 경우에는
법률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원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내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아니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돈이 필요해. 그런다고 해서 주민센터 가가지고 나한테 기초생활수급비 왜 안 주냐고 따질 수 있어요? 안 줘? 알았어. 나 소송 건다? 소송 걸어라. 그럼 소송 가지도 못하는데요. 그쵸?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거부 처분으로 갈게요, 여러분. 자, 거부 처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청의 거부 행위에 대한 항고 소송의 제기 요건. 자, 마찬가지로 신청권이 존재해야 되고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왜 나한테 아무런 행정작용을 안 하느냐 가지고 따지려면 신청권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내가 신청한 것을 거부했다라고 소송을 하려면 내가 신청권이 있어야 되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부작이든 거부든 신청권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아주 많이 나오는 것은 자, 3번의 세 번째 줄 밑줄 볼게요.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 신청권은 내가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아까 이거 우리 우리 복수 테스트 볼 때 이주 대책 대상자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이주 대책 대상자로 내가 신청을 해서 수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되려면 일단 나한테 신청권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신청을 했고 거기에서 응답이 오냐 안 오냐는 가지고 따질 수 있는 거지. 근데 거기서 안 줬다고 해서 거기서 얘기하는 신청권이라는 게 꼭 원하는 대로 결정을 내려주기를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청권이라고 하는 것은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지 원하는 답을 들을 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만족적인 결과를 얻을 권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됐죠? 1번 판례 발표 주시고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휘승계 거부행위의 처분성 여부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3번도 발표 치시겠습니다. 자, 지적소관청의 토지분할 신청 거부행위 처분성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620페이지 지금부터 엄청나게 많은 판례가 쏟아질 겁니다. 잘 체크하셔야 되고 자 5번 판례 발표 행정청이 건축물 대장의 작성 신청을 거부하거나 용도 변경 신청을 거부한 경우 처분성 인정했고요. 8번 판례 발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재산조사 개시 결정 처분성 인정했고요. 9번 판례 발표 자 행정청의 착공신고 반려행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거 앞에서 우리 수리를 요하는 신고냐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냐에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쵸? 기억나시죠? 건축신고 자체는 처분성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건축신고를 반려하거나 착공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처분성을 갖는다. 왜? 불안정한 지위를 주기 때문에. 한번 찾아볼까? 판례의 네 번째 줄 법적 불안을 해소한 다음 여기 있죠. 법적 불안. 이 법적 불안이 바로 처분성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불안한 상태냐 불안하지 않은 상태냐가 국민의 권리 의무의 직접 변동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621페이지로 가셔서 14번 별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따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진실규명결정은 행정처분이다. 자, 그 다음에 19번 별표 자, 교육부 장관이 자,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최근에도 나왔어요. 작년 아니면 재작년에 나온 문제인데 잘 보세요. 교육부 장관이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는 행위, 다른 후보자를 임용제청함으로써 대통령이 임용제청된 다른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명한 경우
임용제청에서 제외된 후보자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 뭐가 미리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후보자가 결정이 됐다는 거야. 후보자 A, 후보자 B, 후보자 C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제 결정은 이제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이 안에 올려야 되지. 안에 올리면 후보자 A, B, C를 올려야 될 정상이죠. 근데 아무도 올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은 어떻게? D라는 사람을 임명을 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후보자가 였기 때문에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겠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1번도 최근에 나왔던 판례입니다. 자, 주민등록번호가 의사와 무관하게 유출됐어요. 자기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어. 그래서 그러면 조리상, 상식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은 인정되죠. 내가 유출됐으니까 저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행정처에서 귀찮아요. 그냥 쓰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행정처분에 거부를 한 건 행정처분이죠. 이거 다툴 수 있죠. 됐습니다. 자, 22번도 19번과 같은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22번도 네, 자주 나오는 거니까 별표 쳐주시고 자, 됐습니다. 됐어요.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조세와 관련해서 보도록 할게요. 조세 1번 보겠습니다. 1번 별표 치세요. 국세 환급급 결정은 내부적인 절차에 그치고 납세 의무자의 환급 청구권의 전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아까 여러분 부가가치세 환급세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지?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 처분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똑같은 판례고요. 그 다음에 623페이지로 넘어와서 4번 판례 별표 세무조사 결정은 자, 그 사람의 권리 의무 관계에 변화를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친다고 그랬죠? 세무조사는. 자, 그래서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세무조사 결정은 납세 의무자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즉 처분성 인정했다. 자, 아까 제가 또 나올 거라고 했죠? 또 나왔습니다. 자, 1번 별표 치세요. 자, 민주화운동 관련자 처분이라고 대상이 된다. 피고는 보상심의위원회다. 그렇죠? 624페이지부터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